이 연구의 앞에 부분에 해당되는 사회주의 체제 개혁에 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철진한 주제에 흘러간 물이라고 생각되고 별 관심이 없죠. 그러나 뒤에 이제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오히려 관심이 가지는 이제 이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의 첫머리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또는 서방 세계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태도, 이념, 사고방식, 접근방식이라고 하는 것과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았던, 현재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 포함하여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념, 접근방법, 태도라고 하는 것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는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 문제에 접근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우리의 그 우리라고 하는 것도 물론 내부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선의의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서도 상당한 그런 잘못, 오류,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나라는 북한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뭐 세계 어느 국가 또는 민족보다도 자존심이 센 나라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1930년대 이래 항일 무장투쟁 시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체제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존속하는 시기 동안 고난과 위기의 연속각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의 압력과 영향력 속에서 자주성을 확보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산전수전, 갓난 고투를 겪어온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제 그런 자존심을 겉으로 내세우는 이런 체제여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런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이런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도 역시 그런 북한의 자존심의 문제, 또 북한이 바라보는 세계, 또 사회 경제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전제 위에서 출발하고 그 전제 자체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전제가 없이 그냥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또는 정책, 어떤 조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면 대단히 좀 잘못된 이런 시작일 수가 있다. 서로가 처음부터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 상대방 이야기를 서로가 잘 못 알아듣는, 그래서 서로 답답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항목의 제목이 이제 인식과 정책에서 서로 비대칭적 맥락에 놓여 있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또는 기존의 국가사회주의 체제에 살았던 사람들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살아온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사고방식과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많은 경우 저걸 사상하고 간과하고 건너뛰고 그냥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겪어본 바는 그렇습니다. 대체로는 그 잘못된 출발점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또는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인식 속에서 은연중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주 우익적인,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내놓고 남한 체제 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 말고도 자기가 좀 중립적이다 또는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저도 은연중에 그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매우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점에서는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또 다른 어떤 점에서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제도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상호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 어렵다.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파악해 가면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전제가 서로 우리는 다른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이제 소련과 러시아의 개혁과 협동 조합인데, 저 부분은 이제 제가 본래 연구 영역이기도 하고 북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제가 매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2차 대전 이후에 동유럽을 비롯해서 북한, 중국 또는 쿠바, 베트남 등등 전 세계에 형성된 이른바 국가사회주의 진영은 소련 체제의 이념과 구조를 골간으로 해서 자기 나라의 어떤 조건과 역사 또는 사회문화적인 이런 배경을 가미해서 변형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입니다. 소련과 러시아를 이해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주 관심 대상인 북한 체제의 원형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벨라루시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하나의 사례로 선택한 것은, 한국에서 벨라루시라는 나라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벨라루시에 혹여나 여행을 갔거나 사업상 방문해 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벨라루시라는 나라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벨라루시에 그냥 관념적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세 번을 방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연구를 시작한 사례 국가입니다만은, 같은 소련의 일부였고 같이 또 러시아인들과 같이 슬라브족이 사는 나라인데, 그러나 나라의 국가의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또는 그 소련 체제가 해체되면서 밟았던 과정, 지난 약 30년의 과정이 러시아하고 상당히 사뭇 달랐기 때문에 이 점이 북한에 주는 상당한 시사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데 제가 착목을 해서 이 사례를 하나 포함을 했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독일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관심을 가져온 것과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수많은 통일부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부 기관, 언론기관 또는 여러 시민단체 연구자들이 독일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 주로 제가 보건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독의 입장에서 마치 남한이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잘 다루어 가지고 동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정책과 제도의 교훈을 서독의 입장에서 배우기 위해서 간다. 99.9%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동독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향후 다가오게 될 남북연합 또는 남북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또는 북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겪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것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제가 이 비대칭적인 맥락 속에서 자칫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 상대방의 조건이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남한에서 이미 겪었던 것, 또 남한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북한에 요구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잘못을 행해나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일은 또 어떤 전철을 밟았는가, 서독도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동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서독인들이 잘못된 접근 방식과 이념, 정책을 동독에다 관철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쿠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대 지금 현재 최근에 북한과 가장 닮은 나라가 쿠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의 규모가 아주 작고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경제 봉쇄와 압력에 시달려 온, 그러면서 1990년을 전후해서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후원 지원 국가의 어떤 지원이 끊어지면서 이제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 고난의 길,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하고 쿠바에서는 특별한 시기 또는 비상 시기라고 불리는 똑같은 그런
어려운 길을 밟아왔던 이런 시기이고, 또 지금 거의 비슷한 정도로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점에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아주 멀리 나가버린 상태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점에서 조금 비슷한 상태에 있는 게 쿠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국가사회주의 체제, 소련, 러시아처럼 이미 그 체제가 붕괴되고 다른 체제로 이행한 나라, 이건 아니면 아직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인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 이건 간에 기존의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낡은 옛날식 제도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19세기 초에 영국의 소비조합,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소비조합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60년, 1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한국을 비롯해서 서방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다시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경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또는 이런 제도가 다시 조명을 받는 것은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단계까지 이르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일종의 대안 또는 보완제로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북한을 비롯해서 기존의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사회주의 체제가 처음 들어설 때 저런 제도를 한번 시험을 해보았고, 그것이 뭐 수십 년 동안 지나온 것이고 사회주의 체제 일부로 그냥 여겨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롭거나 그것이 뭐 대안이 된다거나 새롭게 보완이 된다거나 하는 것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그저 그런 사회주의 체제의 극히 일부로서의 어떤 매우 그냥 특별한 의미는 없는 아주 부분적으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요소가 잔존하고 있고, 또 협동조합에 이름이 붙은 것도 있고, 뭐 과거에 협동조합 있다가 지금은 국영기업으로 형태가 바뀐 것도 있고, 뭐 그런 정도인 것이지, 그게 무슨 대단히 새롭게 조명받을 가치가 있는 그러한 개념이나 정책이나 제도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에서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지배적인, 그리고 심각한 지금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식회사 또는 지주회사, 이런 것들이 기존의 국가사회주의 체제는 아주 최신의 모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새롭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그런 제도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나름대로 역사성이 있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다 또는 사회연대 경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개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북한의 경제 또는 경영을 하는 학자들의 일부는 캐나다를 비롯해서 이제 유럽을 다니면서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신들이 배울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자본주의 있던 주식회사에서부터 다른 뭐 혁신적인 이런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진지하게 그렇게 공부 연수를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몇몇 일부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북한 사람들, 북한의 지도부에게는 저런 개념은 매우 생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전제를 하고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조금 조언을 해주고 싶다. 뭔가 남북 경협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높은 통일 비용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조금
해소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선의의 관점에 선다고 할지라도 북한 사람들, 북한의 지도부, 북한의 정책 담당자들, 북한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과 태도의 전제 위에서 그런 토론이 오고 가는, 또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어떤 기반 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적인 개념이 이제 협동조합하고 또 농업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냥 여러 농업 문제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문화, 예술, 뭐 종교, 뭐 교육 여러 사회 분야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 체제의 근본 문제이다. 특히 기존의 국가사회주의 체제, 북한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식량난의 문제가 이제 오르내리고 있고, 어떻게 식량 문제를 자급자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체제의 생존의 문제인 것이죠. 뭐 남한도 이제 그 식량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것이죠.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남한 대단히 극히 일부 작목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점점 경작지는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 사회주의가 남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떠넘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단점, 고유한 문제점, 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저는 농업 문제, 농촌 문제라고 보는데, 막스와 엥겔스 또 그 이후에 레닌을 비롯한 여러 혁명적인 이론가들의 대다수가 도시의 부르주아 중산층 출신이에요. 아시아에서 마오쩌둥이라든가 호치민이라든가 이런 김일성을 비롯해서 아시아 혁명가들처럼 농촌 출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학자나 연구자, 사상가들이 제 아무리 어떤 자신의 지적인 통찰력과 지적인 엄격성, 정직성을 가지고 그 자기 이론과 개념의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출신의 배경이 어디에선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이 학자나 사상가들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 어떤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 하는 게 벌써 자기의 출신 배경과 연관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주제를 선택하고 그런 접근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막스와 엥겔스의 경우에는 도시의 부르주아 중산층 출신이었고 농촌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농업 문제는 그저 지나간 구시대의 산물이고 근대화를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매우 네거티브한 인식이 기본에 깔려 있었다. 공업자본주의를 주 방식으로 하는 근대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9세기 초반과 중반의 상황을 목격한 19세기 후반까지 살았던 이런 사람들, 유럽인의 관점에서 농업 문제는 이제 철 지난 그런 낡은 생산 양식, 그 잔재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제도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문제 자체를 심각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그냥 자신들은 이미 현재의 당도에 있는 미래 문명, 자본주의 사는 문명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농업 문제, 농촌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심각한 연구 주제가 된 적이 없고 또 제대로 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기본이 그냥 그것은 낡은 제도, 부정적인 과거의 유산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기 연구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부 연구를 하더라도, 그 연구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공동체의 문제인데, 연구하더라도 그냥 그 자체가 당면의 과제, 아주 심각한 인류의 문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문제라고 하는 인식은 매우 희박했다. 그래서 테오도르 샤닌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학자, 농업사회학자, 농촌사회학자이고 막스주의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이제 러시아 농업 문제의 전문가이기도 한 이 양반의 표현을 빌자면,
이 막스주의에서 농업이나 농촌 문제는 아주 거북한 영어로 awkward, 매우 거북한 문제였어요.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대로 연구되거나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막스주의의 이후에 막스와 엥겔스 이후에 막스주의 사상가나 혁명가들 중에 누구도 이 문제를 제대로 연구를 해서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조금 그럴듯한 해결책을 내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막스주의 이론 또는 사상의 이념의 도구마로부터 그렇게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막스주의를 마치 기독교 신자들이 바이블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것처럼 막스와 엥겔스가 쓴 것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정책과 제도를 정당화해야 됐던 이런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는 뭐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북한처럼 이렇게 농업국가 출신들의 혁명 지도자들이 혁명을 했던 이런 나라들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농업 문제, 농촌 문제가 근본적인 이론적 사상적인 문제로서 도전의 과제가 돼가지고 유럽 출신의 막스주의 이론가들이 이 공업 문제, 자본주의 문제를 연구한 것만큼 거기에서 비견되는 그런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한 이론적 사상적 성과를 이뤄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중국이나 베트남 또는 북한도 쿠바도 이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은 실패를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 농업 문제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문제를 볼 때는 그들이 이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 초기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농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난 50년, 60년 동안 어떤 경과를 밟아왔던가 하는 것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또 그 유산 위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조건도 함께 담질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적 유산과 경로 의존 이 문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렉산드르 차노프라고 하는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러시아의 농업경제학자인데 저는 이 알렉산드르 차노프의 이론적 또는 사상적 유산이 그 이후에 잘 발전되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회주의 체제에서 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이 농업 문제, 농촌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막스주의에서 농업과 농촌 문제가 어떻게 미해결의 과제로 남고 실제로도 식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실패했는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농업 문제와 농촌 문제는 성공했는가? 역시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식량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는가? 우리가 남한에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북한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등지의 기아로 이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식량 자체는 절대적으로 남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는 식량이 제대로 분배가 되지 못하고 세계 5대 식량 메이저라고 하는 뭐 카기를 비롯한 이런 메이저들이 식량 유통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서 식량이 절대적으로는 남아 돌지만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는 이런 식량의 분배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식량이 이제 하나의 무기로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안보적인 문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무슨 우리가 GMO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심각한 그런 식량 환경 문제에 봉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농촌이 뭐 전형적인 경우입니다만 제가 세계 여러 나라의 농촌을 가보는데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촌의 젊은이들이 남아있지 않고 노인들만 점점 남아있는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은 세계 거의 모든 농촌이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독일 가는데 독일도 지금 그 걱정을 태산처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농촌이 지금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상 다 도시로만 몰리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이 농촌과 도시의 적절한 상호관계를 만드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완전히 실패한 이런 경우 양쪽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양쪽이 가진 편향을 어떻게 넘어서서 우리가
제3의 대안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대안은 과거 1980년대 이후에 무슨 나왔던 제3의 길과 같은 뭐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알렉산드르 차야노프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그와 같이 협업을 하거나 비슷한 관점에서 연구를 했던 이제 러시아의 농업경제학자의 동료들 차야노프 학파라고 하는데, 이들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소농이라고 하는 체제가 기본적으로 매우 탄력성, 요즘에 이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죠. 사회연대 경제에서 이 탄력성, 회복성이 굉장히 강한 이런 체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농의 장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러나 소농은 규모의 영세성의 한계로 인해서 충분한 효율성 또는 시장 경제의 압력에 제대로 적응하거나 거기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모 경제는 협동조합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농의 생존력과 장점을 충분히 인정하자. 두 번째로,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규모의 경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소농들의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존의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그 집단농장들, 우리는 집단농장 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집단농장 모두가 다 실패하고 비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집단농장이 가지고 있는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빈농들은 집단농장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규모 대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농업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토질이 척박한 지역에서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집단 농장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농과 소농들의 협동조합과 그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를 또한 그 협동조합, 요새 뭐 클러스터, 협동조합의 클러스터라고 표현도 하고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라고도 표현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미 차야노프와 그 동료들은 20세기 초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에서 차야노프의 이런 개념과 사상을 본격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도 이제 아주 극히 일부의 학자들만 일제강점기 또 해방 직후에 차야노프를 접한 바가 있고, 그런데 이 서유럽에서나 일본에서는 그의 저작이 본격적으로 20세기 초에 이미 번역이 돼가지고 충분히 이제 연구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뭐 제대로 연구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차야노프의 대안 또는 이론, 이게 뭐였는가를 보시려면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지금 이 시간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박사학위 논문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와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책이 과거 이제 한울 출판사에서 2007년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뭐 한 챕터를 아마 보시면은 참고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 양쪽의 편향,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와 편향을 넘어서는 제3의 대안을 구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는 뭐냐면, 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념과 제도를 동일시하는 근본적인 오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전 세계 대부분의, 한국뿐만이 아니라 경제학자, 경영학자들은 물론 언론인, 정책 결정자들, 뭐 고위 관료들, 정치가들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는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 있어요. 여기서 아주 심각한 이념적, 정책적, 실천적 오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협동조합이나 뭐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개념과 제도를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주장하거나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거나, 또는 상대편에서 자기들이 이 시장 경제에 대한 옹호자라고 주장할 때 반박할 이론적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 한 몇 년 전에 대유통자본, 뭐 잘 아시죠? 우리가 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규모 유통자본이 지금 한국의 유통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웬만한 20-3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에는 다 그런 대규모 유통자본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트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중에 그런 대유통자본의 총수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서울 마포구에
그 골목 상권의 침해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하겠다는데 누가 막느냐 누가 뭐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 대자본이 골목 상권까지 침해하지는 말아달라 상생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니까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장사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얘기인 즉슨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자본을 가진 자가 자기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하는 주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골목 상권에 있는 상인들이나 또는 그런 그 기본적인 골목 상권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이 살아야 된다고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단체나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얘기가 있는가.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야 너희들이 다 먹을 거야. 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 상생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호소입니다. 거기에 뭐 경제학의 이론이나 뭐 이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역시 자본주의를 시장경제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경련사나 자유기업원이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서 자신들이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다라고 말할 때 이 경제를 모르는 정치권에서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 국가는 경제에 최소한으로만 개입하는 것이 낫다. 경제는 경제인들이 알아서 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들이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자신들이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일시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대로 된 이론적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스스로가 두 개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다르다고 생각해야만 너희들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의 파괴자이고 시장경제의 파수꾼이 아니다. 너희들은 자본주의를 옹호자이고 자본주의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자들이고 시장경제의 파괴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이 거기서부터 논쟁은 출발할 수 있다. 반박이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다른 겁니다. 같지 않다. 대한민국의 전경련에서 재벌기업들이 시장경제의 옹호자가 결코 아니다. 파괴자들이다. 라고 하는 기본 관점을 확립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르낭 브로데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경제사학자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1990년대 초에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의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걸 제대로 읽은 한국의 경제학자나 경영학자 또는 지식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베르낭 브로데르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아날 학파의 아주 엄청난 그 역량을 가진 경제사학자인데 이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의 핵심적인 결론 중에 하나가 이 책은 500년 동안의 지중해 주변의 유럽과 북아프리카 등 이 지중해 주변의 국가들의 500년 동안의 경제사를 연구해서 낸 책입니다. 이 책의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최근에 나타난 제도입니다. 짧게 보면 200년, 아무리 길게 봐도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싶거나 자본주의 체제의 기원 거슬러 올라가도 400년, 500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그러나 시장경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같이 시장경제가 나왔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경제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탄생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지만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해왔고 오히려 동양에서 또는 아랍권에서 시장경제가 유럽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다른 집단의 생산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집단들이 존재할 때 인간이 사회를 구성해서 그러나 자급자족할 수 없는 이런 사회체제를 만들어 나갈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산과 유통의 메커니즘입니다. 인간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경제적 메커니즘이 시장경제다.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뭐 왕정 상관이 없다. 어떤 체제건 간에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존재해야만 그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자본주의와 결합된 시장 경제를 너무나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마치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동일한 것인 양,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속성인 것인 양 착각해 왔을 뿐이다.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또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잘못 배웠던 자본주의 이념에 의해서 세뇌된 사람들이 쓴 그런 교과서에서 잘못 배웠던 자본주의의 장점은 사적 소유에 기반해서 아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체제다라고 하는. 공정한 경쟁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하는 게 자본주의 제도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 한번 가보십시오. 경제학 교과서 말고 실제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제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사례라도 있는지 보십시오. 국가의 강력한 반독점법과 국가의 규제 제도가 있지 않는 한 공정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정 경쟁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자본주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바탕 위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왜곡해 가지고 소수가 독점적 또는 과점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유통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르낭 브로데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문학적인 비유를 쓰고 있는데 자본주의 제도를 뭐라고 하냐? 자본주의는 밤의 손님이다. 밤의 손님. 시장경제의 참여자들이 낮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놓아서 쌓아놓은 성과를 밤에 몰래 담넘어와서 가져가는 밤 도둑들이다. 시장경제 제도가 없으면 자본주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 따라서 자본주의는 반드시 시장경제라고 하는 바탕을 필요로 하지만 시장경제는 자본주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꼭 자본주의 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시장경제만으로 존속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것은 자본주의 제도를 만들고 확산하고자 하는 국가제도와 그런 이념의 산물인 것이지 반드시 시장경제가 자본주의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우리가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또는 사회주의 체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서도 올바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은 저 대동 강가에다 트럼프 빌딩 세우는 것, 남한의 부동산 재벌들이 가서 수십억 수백억 쏟아 부어가지고 북한을 개발하는 것, 이것밖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북한의 일부 지도부도 지금 이것을 구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빨리 미국과 남한과 일본의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을 단번에 요새 뭐 유행하는 말로 단번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일부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워낙 지금 북한의 사회경제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그동안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런 인프라를 새로 만들거나 유지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대안 또는 보완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가의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제도와 시장경제 제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금 시장경제라는 게 자본주의에 포섭되고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두 가지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책적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서론을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그 전제가 없이 출발을 하면은 사실은 매우 그냥 피상적으로 단편적 사례를 가지고 그걸 북한에다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제 서론을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련과 이제 러시아의 어떤 개혁 개방의 경험이 북한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 뭐 여러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몇 개만 골라서 본다면 1920년대 신경제 정책이 아마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1918년부터 21년까지 혁명을 추진하고자 하는 쪽과 혁명을 반대하는 쪽이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전, 전쟁은 러시아가 겪은 최초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러시아는 혁명 전에 1914년부터 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소련은 1914년부터 1921년까지 무려 7년 동안이나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완전히 나라가 황폐화됐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혁명가였지만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게 된, 나라의 통치자가 된, 나라의 경영자가 된 레닌의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이미 이제 이 소련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적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체제 자체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화됐습니다.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때 레닌이 과거 혁명가 일대에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부르주아의 유산이다. 그는 자본주의의 표피, 겉면만을 건드릴 뿐이지 결코 협동조합 같은 것 따위로 자본주의 체제를 바꿀 수 없다라고 굳게 믿었던 이 레닌이 이제 한 국가의 경영자가 되고서는 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긴 자기 나라의 경제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났을 때 1917년 10월에 혁명이 났을 때 러시아의 당시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레닌을 만났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양적으로 가장 많은 협동조합들이 번성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좀 과장되게 많은 러시아의 협동조합이 발전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학자는 당시 러시아 인구의 3분의 1이 30% 이상이 각종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라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유럽에서 늦게 협동조합이 러시아에 들어왔지만 가장 빨리 가장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던 나라가 그만큼 협동조합이라는 게 절실했다는 뜻이죠. 후진 자본주의 개발 국가로서 이 러시아의 협동조합이 그렇게 왕성하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혁명 전에. 그런데 레닌이 그것들을 다 국영화했습니다. 그건 자본주의 제도 산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가의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다시 협동조합을 상기하고서 자, 협동조합 활동가들 다시 오라고 하라. 그들에게 그들이 혁명 전에 운영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 제도들 다 돌려주라. 그들이 협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다시 허락해 줬습니다. 물론 예컨대 토지와 같은 큰 공장과 같은 그런 것들은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서 최종적으로는 국가적 소유로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운영의 자율성, 농민들에게 경작의 자율성을 준 것처럼 그렇게 도시에서도 상업의 자율성,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의 운영의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큰 성과를 발휘했습니다. 1921년에 신경제정책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는데 불과 4년 만에 1925년에 지금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소련은 전 세계 지구 표면 지역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불과 5년 만에 경제가 1914년 1차 세계대전 전의 상태로 복구가 됐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소련 경제가 복구됐는데 그 상당 부분의 그 경제 복구에 신속한 복구에 기여했던 게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완전히 황폐화된 소련 경제를 복구하는데 중대하게 기여했던 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레닌의 후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니콜라이 부하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현실 사회주의는 스탈린이 집권을 해서 전개가 됐기 때문에 매우 불행했던 엄청난 인권 유린과 독재 체제가 이어져서 우리가 소련 체제하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역사적 가정으로 당시의 정치 권력의 투쟁에서 부하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닌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세계 사회주의 역사는 다시 쓰여졌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하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협동조합적 사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레닌이라는 사람은 1924년에 일찍 죽었어요. 혁명 기간 동안에 머리에 박힌 총알 때문에 알타가 이제 1921년 그나마 다행스럽게 신경제정책을 선포해 놓고 조금 추진을 하다가 1922년부터 다음 해부터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 빠지고 23년부터는 이제 병석이 완전히 눕게 되고 24년 1월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권력을 계승할 것인가가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관건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역사는 이제 스탈린의 권력투쟁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그래서 어떤 최악의 길을 1930년대에 걷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스탈린이 그냥 부하린적인 협동조합적 사회주의의 길 이것을 이제 무시하고 압축적으로 강압적으로 신속하게 소련 농업의 농업 집산화를 강요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차야노프적 방식의 소농이 중심이 된 협동화 그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농업 집산화가 이루어졌던 또 다른 대안이 존재했는데 그게 무시되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물론 니콜라이 부하리는 볼셰비키였고 알렉산드르 차야노프라고 하는 사람은 볼셰비키는 아닌 좀 진보적 진영의 이제 당시는 인민주의라고 했는데 약간의 이념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이 부하린이 만약 권력을 잡았더라면 저는 기꺼이 차야노프 같은 학자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정책적으로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 사이에 그 뭐 근본적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심연은 없었어요. 제가 보건대는. 예, 그래서 상당히 친화성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레닌이 살리려고 했던 첫 번째 대안이 부하린이 계승하려고 했지만 결국 스탈린에 의해서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게 1920년대 소련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후르쇼프의 개혁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넘어가고 소련 말기에 또 한 번의 협동조합을 통한 그런 소련 경제의 갱신의 시도가 있었죠. 바로 미하일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1985년에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혁 개방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88년에 이제 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을 소련 경제의 갱신 혁신의 하나의 어떤 제도로서 유용하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입니다. 당시까지 협동조합이 없었던 건 아니죠. 당시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협동조합은 제도적으로 이념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관변화하는 거죠. 사실상 국영제도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협동조합이라는 형식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협동조합의 본질이 뭡니까?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의 자율적 가입과 독자적인 운영입니다. 국가 권력이라든가 자본의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게 협동조합의 본질인데 그러나 그 본질이 훼손된 것이죠. 국가 권력의 제도 안에서 그 틀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관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동조합은 자기 본연의 그런 그 민간의 사회경제 운동으로서의 그런 역동성, 다이나미즘이라고 하는 것, 그 창의성,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게 된다. 그냥 협동조합이라는 이름만 그냥 유지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1988년에 소련 제도 안에서 그걸 시행하려고 했고 일부 뭔가 조금 협동조합의 그런 다이나미즘, 역동성이 나타나는가 싶었는데 바로 3년 만에 소련 체제가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소련 체제가 해체가 되었고 또 하나 이 시기에 나타난 성과, 부분적인 성과 못지않게 부작용은 뭐였냐 하면은 당시 소련 사람들이 이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그냥 낡은 제도, 뭐 별로 국영기업과 차이가 없는 그런 제도로 여기고 있었다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새롭게 하면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의 갱신을 위한 그런 제도로 주장하고 그런 법을 개혁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소련 인민들이 보기에는 또 다른 그냥 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사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다. 이렇게 해서 매우 악용하기 좋은 당시에 처음에는 소련이 허용한 제도가 협동조합하고 합작기업이었어요. 소련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기업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 사람들 중에 뭔가 이제 1985년 개혁개방이 되면서 외부의 문물을 접하게 돼요. 외부의 뉴스, 정보를 접하게 되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지금 북한에서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련에서 법적으로는 외국과의 합작기업 아니면 협동조합밖에 없어요. 기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기업은 허용을 안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사기업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에서 지금 뭐 얼마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지요. 자, 그런 식으로 3인, 대체로 우리나라는 지금 5인으로 진입장벽을 낮춰놓긴 했지만 그러나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3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아주 낮아요. 3인이라면 자기 가족만 해도 3인이고 친구만 해도 3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악용하기에 좋은 제도가 협동조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기업인데 협동조합이라는 이런 외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소련에서 말기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북한에서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얼마든지 북한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미 북한에서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협동조합이라는 탈을 쓰고 사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러시아,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러시아를 다니면서 본 사례는 도시에서는 이렇게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국가사회주의를 했던 나라들에서 협동조합,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적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살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그것 때문이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낡은 비효율적인 과거 사회주의 제도의 일부다라고 하는 부정적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뭐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뭐 스페인에서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이 잘 되는 나라에 가서 지식인들이 협동조합 이렇게 좋은 것이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협동조합은 아주 낡고 비효율적인 제도인데 무슨 협동조합이 새로운 것이냐 얘기하는 게 자기들이 보기에는 참 웃기는 거죠. 이렇게 서로 맥락이 비대칭적이다. 그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에서 잘 되고 있는 매우 조합원들의 이니셔티브가 작동해가지고 혁신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을 자기 눈으로 잘 보고 관찰하고 토론하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번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학자들, 북한의 정책 결정자들하고 남한의 학자들, 남한의 관계자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남한의 생협도 보고 뭐 캐나다나 퀘벡이나 이탈리아나 또는 몬드라곤이나 이런 사례들을 직접 봐야 된다. 같이 가서 한번 서로가 이게 정말로 협동조합이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마음에 와 닿아야만이 그게 자기 인식으로 자리 잡고 그게 제도나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러기 전에 그런 자신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들이 부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기존 제도가 변형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역시 안타깝게도 지금 동독과 똑같은 현상임을 제가 확인했는데 이 대농주의라고 하는 게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역사적 유산이고 또 이 경로 의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농업 집단화를 했잖아요. 이제 흔히 집단 농장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집산 농장이라고 하는데 생산을 집체적으로 공동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집단 농장 한다 하면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인상은 뭐냐면 그냥 수많은 농민들이 함께 살면서 같이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하는 그런 구조, 제도를 떠올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살아요. 심지어 자기 개인 재산이 있어요. 자기 텃밭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 농장에 가서 일을 할 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협동 농장입니다. 개인들의 개인 농가의 자율성이 다 보장이 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단 농장이 아니라 집단하면 굉장히 동물적인 느낌이 들고 굉장히 그냥 강제적인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집산 농장이다. 같이 생산하는 그런 체제였던 것이지 그들이 한꺼번에 살면서 소비도 하고 뭐 그런 강제적인 강제 노동 수용소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집산 농장을 하더라도 굉장히 농장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소련도 그렇고 동독도 그렇고 나중에 점점 갈수록 농업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그 개혁이 소규모의 집산 농장들을 통합해 가지고 대규모로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1950년대 후시프 같은 경우에 그런 개혁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농업은 대규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수십 년 동안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인식의 정당성을 확증해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소독과 동독 경우인데 소독은 전통적으로 소농주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물론 거기서 소농이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의 소농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땅덩이가 좁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농이라고 할 때는 기껏해야 몇백 평, 몇천 평이 소농입니다. 저도 농촌에서 중학교 때까지 자라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만 소농은 그야말로 소농입니다. 자기 가족 입에 풀칠하는 정도, 자기 자식들 그저 한 중학교 정도 보낼 정도가 소농인 것이죠. 중농이라고 해봐야 대한민국에서 중농이라고 해봐야 유럽에서 그냥 소농 정도인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대농이라고 하는 것도 유럽에서는 중농도 못 됩니다.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대농이라고 해봐야 그냥 유럽에서의 좀 큰 소농 정도에 불과한 정도죠. 유럽에서의 대농이란 어마어마한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몇백만 평을 대농이라고 몇백만 평, 몇천만 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규모인 것이죠. 어쨌든 뭐 그렇게 상대적인 그 경지 면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서 생각한다면 이제 그 국가사회주의와 비교한다면 서독은 소농체제였다라고 하는데 통일 이후 보니까는 뭐 동독 얘기를 지금 미리 말씀드려버리면
그 경쟁에서 동독의 대농체제가 승리했습니다. 서독의 소농체제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독도 이제 집단농장 해체하고 서독식 소농체제를 이식하려고 했던 통독, 통일 독일 당시에 서독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이 동독식 대농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독에는 그런 과거의 동독의 집상농장 체제가 서독식으로 명칭과 법인격만 바꾸어가지고 농업생산협동조합으로 약자로 LPG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존속을 하고 있는데 아주 우월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역사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경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소농 20세기 초에 차이노프가 주장했던 그 소농식의 그런 농업 생산 체제와 그들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에서는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 극히 아마 일부에서 이제 시도가 되고 있을 텐데 매우 미약하다. 그리고 그것들은 처음에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때는 국가의 제도적,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동독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벨라루시에서도 그렇고 대농 체제의 국가의 정책적인 금융적인 재정적 지원이 압도적으로 거기에 쏠리게 됩니다. 그게 생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영농 수백만 평, 수천만 평을 가진 그런 영농 그룹 기업에게 국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고위 관리들과 이 정치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정작 국가의 제도적 혜택을 받아야 될 소농들은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희망을 보이는 하나 사례가 제가 발견한 게 저 러시아의 남쪽, 남서쪽 바로 우크라이나와 면한 지역인데 벨고로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러시아적 협동조합의 앞으로의 발전의 길, 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일부 학자들도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주정부가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인데 이 주정부에서도 대규모 영농 기업을 지원합니다. 압도적으로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일부의 재정 지원, 제도적 지원을 농업협동조합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주들에서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나마 이 사례가 의미가 있다, 성공적이다라고 하는 게 농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익성 얼마나 수익을 낼 것인가가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 수익은 대농 그룹이 내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당신들은 수익에 중점을 두지 말고 사회적 기능을 잘 해달라 라고 하는 독특한 접근 방법을 선택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앞으로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북한의 모든 농협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어떤 농협은 수익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어떤 농협은 꼭 수익만이 아니라 또는 수익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기능, 사회 문화적 기능을 더 중시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오직 경제적 수익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보지 말라. 물론 그것들이 주가 되겠지만 많은 협동조합의 경우에 그러나 다른 협동조합들은 경제적 효율성과 수익성이 아닌 다른 사회적 측면, 협동조합이라는 게 사회적 경제적 조직체잖아요. 협동조합이 다른 일반적 기업, 자본주의 기업과 다른 점은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인데 이 사회적 가치를 주로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그것도 농협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적 기능이라는 게 뭐냐? 농촌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 세계에서 지금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따라서 농촌의 공공 서비스 시설과 제도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우체국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트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농촌에 여전히 사람들은 살고 있단 말이죠. 농촌의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국가는 아무리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학교를 유지하고 우체국 유지하느냐라고 하면서 발을 빼고 있고 자본주의 기업이 거기 갈 리는 없죠. 거기 수익이 남지 않는데 자본주의 기업은 가지 않는다. 그럼 누가 농촌을 살릴 것인가? 누가 농업을 살릴 것인가? 농촌이라는 농업이라고 하는 이 제도, 이 엄청난 인류의 문명사적인 유산을 누가 유지하고 살릴 것인가? 협동조합이 살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협동조합적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서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학교도 유지하고 우체국도 유지하고 마트도 만들고 서로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교류를 하고 하는 그런 이미 사라져버린 공동화되어 가는 농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조직체로서의 농업협동조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럼 어떤 사업을 통해서 가능할까 하는 점은 이따 동독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벨라루시라고 하는 나라가 제가 한국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나라인데 여기에 포함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규모 면에서 굉장히 소국이다. 벨라루시라는 나라는 지금 남북한을 합친 영토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영토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인구는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1,000만 명이 조금 못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한 2천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강대국들 주위에 있는 소국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벨라루시라는 나라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소련에서 독립한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예요. 사회가. 범죄가 거의 없는 나라예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범죄가 없고 안정된 나라이고 빈부격차가 크지 않아요. 왜 그럴까? 사유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를 비롯해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자 소련에서 독립할 때 다 사유화라는 거 있습니다. 국유재산.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다 국유화했던 그런 재산을 수십 년 만에 다시 사유화를 했어요. 그런데 사유화라고 하는 게 공정한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유화가 되지 않았죠. 극소수의 과두 재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사유화가 이루어진 거죠. 지금 러시아를 비롯해서 뭐 마피아 경제다 뭐다라고 하는 게 다 있잖아요.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 자 적산 불화를 할 때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극소수에게 분배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현재의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국유재산 또는 갑자기 생긴 재산, 외부적 재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잘못된 분배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심각한 결과를 남기게 되는데 그 대량 사유화가 아직까지 벨라루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뭔가 경제활동을 할 때는 국가로부터 임대해서 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 벨라루시 재산의 70%가 아직 이 국유재산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유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한이 앞으로 개혁개방을 한다고 할 때 이 토지와 중요한 공장과 같은 이런 국가의 기간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문제다. 이 국유재산의 사유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저희가 벨라루시가 매우 안정됐다. 범죄가 거의 없다.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회적 결과를 낳는다. 사회적 도덕적 결과를 낳는다.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이 북한이 어떻게 앞으로 토지와 공장 또는 큰 가게, 상점 이런 국유재산들로 앞으로 어떻게 소유권의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벨라루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사례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농업 부분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농업협동조합도 존재를 하는데 과거의 대규모 집산 농장들이 이제 영농 기업으로 주식회사로 뭐 에그로 홀딩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러시아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다른 사유화는 러시아를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사유화를 하지 않았는데 농업 부분에서는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걸 제가 벨라루시의 농업부, 정부의 농업부, 농림부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역시 이런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농이어야 생산성이 높더라. 라고 하고 이제 협동조합으로 해봤더니 별로 생산성이 높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런 경험적인 결과를 제시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협동조합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하나의 자율적인 자기 조직, 자기 회사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또 인프라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가 제공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겉모양만 보고 협동조합은 생산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과거 협동조합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한 그런 결론이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벨라루시에서는 전체 농장이 농업 토지 경작지의 79%, 약 80%가 대농장으로 되어 있고 자영농장이 2%, 그다음에 이제 개인 부업 농장이 19% 정도 되는 겁니다. 개인 부업 농장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소농 정도에 해당돼요. 소농 정도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자영농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농 또는 대농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요. 자영농장이라고 하더라도. 대농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백만 평, 몇 천만 평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농장이니까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 부업 농장과 자영 농장의 규모 또는 비중이 훨씬 더 올라가고, 대농장의 비중이 79%가 아니라 한 20, 30% 정도로 내려오고 할 때 좀 균형이 맞지 않겠는가, 그 농업의 좀 역동성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제 벨라루시의 관리들이 대농장 위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독을 이제 올 여름에 제가 이제 7월 달에 가봤었습니다. 몇 개 이제 농장을 직접 현장에서 관찰도 하고, 농장 경영자들,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젊은 농장장도 만나보고, 과거 동독 시절에 농장장을 했던, 지금은 뭐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독의 농장과 농업협동조합을 보면은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농업이나 또 농업협동조합을 가지고 가야 될까라고 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사례인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서독에 비해서 동독은 축산업이 쇠퇴해 버렸습니다. 물론 아직도 뭐 제가 이제 축산업을 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만, 서독에 비해서는 아주 과거의 동독 시절에 비해서 쇠퇴를 했고, 축산업, 그러니까 낙농업은 이제 서독이 더 지금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그러고요. 곡물이나 채소 농업은 동독이 훨씬 지금 우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동독 전체가 다 밀농장, 그다음에 유채와 같은 이제 그 가공용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유채를 아주 많이 짓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탕무 같은 걸 많이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 농업이나 북한 농업이나 이걸 볼 때 토질이나 여러 가지 자연적 조건이나 그동안의 역사적 경로로 볼 때 어떤 점에서 북한 농업이 우월하겠다, 남한 농업이 우월하겠다라고 하는 상대적 비교 관점을 가져야지, 남한 농업이 기술적으로 자본에서 우월하니까 그 제도를 북한 농업에 갖다 이식해야 되겠다.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다. 북한은 북한대로의 토질과 자연적 조건과 그 농민들의 사고방식과 그동안의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농업 경작 방식과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나름대로의 장점과 역사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가지고 어떻게 남한에서 우월한 점, 북한에서 우월한 점을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가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북한 체제는 잘못되고 남한 체제는 우월하다, 이런 식의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 서독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졌다가 실패했다고 하는 걸 동독이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서독식 제도가 결코 동독에 그대로 이식되지 않았다. 참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동독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 협동조합 방식으로, 공동생산 방식으로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소련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이었지만 1940년대 후반 50년대 초에 동독에서는 농업협동화와 집산농장이 만들어졌죠. 뭐 거의 북한하고 거의 동일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동독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불과 40년입니다. 소련에서는 70년 동안 이어졌죠. 지금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1948년이니까 지금 몇십 년이니까 거의 70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역사 유산이 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70 먹은 노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주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제에서 태어나고 익숙한 사람들의 정서라든가 생활 방식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기본적으로는 공동생산, 공동노동, 공동으로 서로가 생활하는 이 공동체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 물론 우리가 최근에 북한을 촬영한 영상이라든가 정보를 보면 북한의 도시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을 비롯해가 이 자본주의적 소비 방식에 굉장히 그
그걸 갈망하고 있고 그걸 원하는가. 그건 굉장히 얼마나 또 북한을 갔다 온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북한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자본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지만 저는 그게 일부라고 봅니다. 북한을 한두 번, 두세 번 갔다 왔다고 마치 북한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봐요. 북한 사람들이 극히 일부만 자기가 만나본 몇 사람, 겉으로 본 몇 가지 모습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극히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한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독인들이 일방적으로 소농체제를 이식하려고 했던 게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동독이 1952년부터 이제 이렇게 대형 농업 생산조합이라는 LPG라고 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40년 동안 유지를 해왔다. 대형 농업은 뭐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다시피 이렇게 과학기술의 이점, 여러 가지 큰 자본이 들어가는 농업 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 대규모 생산의 이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토질이 척박한 지역에서는 소농체제보다는 대농체제가 더 확실히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농체제는 동독에서 사회주의 체제 이후에만 들어선 것이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 체제가 등장하기 이전에 과거 독일, 봉건적인 독일 시절에 융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융커. 아주 대지주가 존재했던 것이 주로 소독 지역이 아니라 동독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동독은 그렇게 토질적으로 대농체제가 유리한 그러한 조건이었다고 하는 것이 인식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남한에 비해서 북한도 훨씬 토질이 척박하잖아요. 농장의 규모도 적고 토질도 척박한 게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 농업이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LPG가 동독 이후에도 살아남았을까? 왜 서독식 소농체제가 동독에 이식되지 못했을까? 서독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농업체제, 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제도다라고 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게 제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집산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제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농업 생산체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인구, 농촌 주민들의 대부분의 생활이 집산농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가 생활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축제에 이르기까지, 학교, 도로 이런 것들 다 집산농장에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사회연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집산농장의 수익에서 나온 사회연대 기금에서 학교를 만들고 또는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을 보조하고 또는 도로를 깔고 또는 여러 가지 경조사 축제를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산농장이 단순히 밀을 생산하는 농장만이 아니다. 서독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밀 농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집산농장은 동독에서는 하나의 사회제도다. 사회문화제도다. 경제제도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제도다. 이 부분을 서독 사람들은 몰랐다라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한 사람들도 북한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이 뭐 김일성, 김정일 뭐 부자 세습 제도 어떻게 이것만 노동당만 안다고 북한은 아는 것이 아니다. 북한 사람들의 일상의 사회생활, 사회문화적인 제도가 어떻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있을 남북의 교류, 남북의 연합 나아가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남북의 통일에서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독과 동독의 경험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의 경험을 오로지 서독의 관점에서만 가가지고 어떻게 독일 정책을 수립했는가 이것만 보면은 대단히 반쪽밖에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나 근방에 이제 하나의 농업협동조합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쪽이 동독지역이죠. 동독지역. 과거에 동독 시절에 다른 기관으로 활용되었던 건물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농업협동조합의 부속기관으로 쓰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근사했습니다. 입구가 이렇게 저런 간판이 지금 에스도르프 집사 농업 생산 협동조합이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니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근사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저렇게 왼쪽으로 또 저런 건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농장 밖으로 나가니까 바로 저렇게 말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저 농장은 단순히 농업 생산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목적 농협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농협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가 한국의 생협, 도시에 있는 생협과 농촌의 농협이 서로 결합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례가 한국에서도 지금 일부 사례가 있어요. 북한에서도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동조합들이 진화 발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도시의 소비조합, 도시에 있는 협동조합끼리만 연대할 것이 아니라 농촌과 도시가 서로 연계되는, 그러면서 도시민들에게도 유익하고 농촌도 살리는 이런 방식으로 협동조합들이 진화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도르프 농업생산협동조합은 중형, 동독 전체로 볼 때는 중간 규모의 농업생산협동조합, 밀농사하고 채소농사를 짓고 있죠. 자, 그런데 그건 말고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 대차도제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농업 생산을 해가지고 들어온 수익보다도 다른 부대 사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익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업이냐? 음식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빵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을 보셨지만 승마 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인들이, 근방에 있는 도시인들이 주말에 또는 휴가에 와서 며칠씩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다 개발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 숙박할 수도 있고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거기서 뭐 제과 제빵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승마 체험도 하기도 하고 숲에 가서 놀 수도 있는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농업협동조합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이 좋고 뭐 매부 좋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북한의 협동조합 또 남한의 생협도 그것이 또 하나의 활로가 된다. 틀림없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도시의 기반으로 둔 자본주의 기업들이 얼마든지 치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협동조합들이 그런 사업을 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농촌에 있는 협동조합들과 도시의 소비자 협동조합들이 또는 도시에 있는 뭐 다른 방식, 꼭 소비자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교육 협동조합도 있고 뭐 또 다른 제조업 협동조합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협동조합들이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쿠바가 제가 이제 아까 현재 북한과 가장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처럼 아주 오랫동안 쿠바도 196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1959년 1월 1일에 쿠바 혁명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의 봉쇄와 압박에 시달려왔죠. 아주 지긋지긋하죠. 쿠바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봉쇄와 압박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생존을 영위해 와야 된 상황인데 또 똑같이 1980년대 후반 되니까 아까 그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하면서 너희들도 우리식으로 우리 소련처럼 좀 개혁 개방을 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북한의 김일성도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도 거부했습니다. 그거는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련으로서는 그렇게 자기와 같은 길을 걷지 않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엄청난 경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기들 이제 앞으로 개혁 개방을 해 나가는데도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동안 쿠바는 소련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엄청난 지원을 받았습니다. 쿠바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생산물은 뭡니까? 사탕수수잖아요. 사탕수수를 생산하고 단작 재배예요. 사탕수수 말고 다른 것들은 거의 일부 채소 말고는 별로 쿠바의 생산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단일 작물 위주로 되어 아주 심각한 이 농작물 생산 구조의 왜곡인 것이죠. 근데 그게 그대로 유지됐다. 그런데 이제 소련에서 많이 난 것은 석유였죠. 한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석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불가결한 연료인데 그것을 아주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그냥 상징적인 가격만 받고 사탕수수 받고 서로 교환해 줬습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북반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추워서 사탕수수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쿠바의 사탕수수 소련에 주고 쿠바는 소련의 석유 받고 얼마든지 엄청나게 몇 배가 이익이 남는 장사를 쿠바가 하게 된 거죠.
그 소련으로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유지라고 하는 그런 대의 명분 때문에 또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냉전의 주적에 바로 코앞에 사회주의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그렇게 출혈을 무릅쓰고 쿠바를 지원해 줬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걸 알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 지원하느냐. 러시아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른 나라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이렇게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쿠바가 이제 그야말로 완벽한 사회보장 제도를 갖춘 교육, 주거, 의료 등등 완벽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그런 사회보장 제도를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서 쿠바를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쿠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980년대가 우리의 낙원이었다. 행복한 낙원의 시대였다. 파라다이스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좋았다.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제도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이제 90년대가 완전히 북한식으로 말하면 고난의 시기, 쿠바식으로 말하면 특별한 시기, 스페셜 피리어드라고 하는 이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됐던 이런 시기. 소련의 지원이 끊기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것도 북한하고 똑같다 사태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1990년대 이제부터 살아남아야 되니까 국가가 모든 경제 영역을 통제하고 관장하던 체제로부터 점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시장의 영역을, 자본주의 영역이 아니죠. 시장의 영역을 허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다르다라고 했죠. 시장의 영역을 허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국가의 경제 운영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소상공업,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준 겁니다. 그전에는 다 국가가 통제야, 국가가 허락을 받고 국가의 통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크게 국가 이념에 어긋나지 않고 국가에다 세금만 바치면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그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된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납품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팔고 수익을 얻고 그다음에 자가 소비하고 해라. 정확하게 1921년 소련에서 레닌이 선포했던 신경제 정책이 정확하게 이겁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소련이 바로 이 제도를 1920년대 시행했던 겁니다. 그걸 쿠바와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다. 물론 조건은 다르지만 기본 제도적인 취지, 목적, 기본 정책적 골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성과가 나게 되죠. 누구는 사업을 해가지고 누구는 조금 부가 축적이 되죠. 다른 사람들은 계속 국영기업에 근무를 하죠. 예컨대 지금 북한에서는 중국과 밀무역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돈주가 생겨나고 있고 쿠바에서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영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몇십 배 많은 돈을 받습니다. 관광업, 호텔, 택시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북한과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차이가 있는데 쿠바에서는 마이애미로 미국으로 탈주한 사람들,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들처럼 미국으로 탈주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내주는 송금, 북한에서 지금 남한 탈북한 사람들이 보내주는 송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 생기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현재 쿠바도 본격적인 자본주의 제도가 침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시장의 왜곡 현상에 의해서 인민들의 불만과 이주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에서도 계속 지금 탈북자들이 생기고 있고 쿠바에서도 계속 탈쿠자라고 할까요? 쿠바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또는 합법적으로 이주하는 사람들. 외국으로 그 의사들을 쿠바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파견하고 있는 게 의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의료, 인도주의적인 의료 사업을 가장 많이 양적으로입니다. 질적으로 아니까 양적으로 어떤 미국보다 한국보다 프랑스보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쿠바인데 이렇게 쿠바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의사들이 안 돌아와 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의사들이 다른 나라 의사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에서 사는 의사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서 사는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냥 인민에 봉사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직업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서 배신감을 느끼고 떠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쿠바 출신 의사들이 느끼는 배신감이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제도가 그들에게 안겨주는 배신감인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제가 처음에 모스크바에 갔을 때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의사와 교사,
하는 직업을 전형적인 중간층으로 보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항상 무슨 뉴스나 뭔 정책을 말할 때 의사와 교사라고 같이 한꺼번에 부르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의사와 교사가 완전히 분리돼서 다른 직업일 뿐만 아니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당연히 의사는 아주 상류층으로 많은 돈을 벌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주의 제도의 이념에서는 의사와 교사란 사람들의 생명과 마음의 양식과 몸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해서 건전한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인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점에서 똑같은 중간층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와 비유하자면은 저 조선시대에 역관과 의관을 중인이라고 취급했던 그런 거 똑같아요. 그건 상류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역을 어떤 소통을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역관, 통역관과 의사가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인민의 봉사하는 직업으로 여겼던 것이죠. 쿠바도 1993년부터 이제 협동생산기초단위 UBPC라고 하는 그 제도를 이미 피델 카스트로 때, 뭐 라울 카스트로나 지금 현재 지도자 때가 아니라 피델 카스트로 때 이렇게 국유지를 임대를 해서 경작할 수 있는 제도, 자율적인 소형 농업협동조합을 주민들이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성과가 이미 199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은, 그러나 피델 카스트로 시대에는 농업협동조합만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주체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물론 소련에는 농업만 존재한 게 아니고 젠트로사유즈라고 도시의 소비자 협동조합이 이미 혁명 전부터 있었던 게 거의 국영화, 관변화 돼가지고 도시에서 존재했지만 사실은 국영기관처럼 운영이 되어 왔던 게 문제였는데, 쿠바에서는 그런 협동조합의 경험이 없었으니까, 유산이 없었으니까 협동조합 하면 그냥 농업협동조합만 존재했다. 그러나 사실상 국영화되었다. 그런데 피델 카스트로 시기에 다시 자율성이 허용되었다. 일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2008년에 이제 국가 경영자가 되었는데 2011년에 중요한 경제적인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2012년에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그래서 비농업 부문, 교통부문, 소규모 제조업 부문, 서비스업 부문, 이런 부문에도 협동조합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이제 몇몇 동료들과 함께 쿠바 아바나에 가서, 한편으로는 아바나 근교의 농업협동조합도 가서 한번 관찰을 하고 농장 운영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농장 중에 하나에서 운영하는 아바나 시내에서 운영하는 또 협동조합 그 직영 또 음식점도 이제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제 아바나의 청년 3명, 젊은 여성 3명이 운영하는 이제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 제조업 협동조합도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도 이제 협동조합이 점점 이제 확산되고 있다. 제가 가본 지 벌써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막 꽤 많은 협동조합들이 쿠바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쿠바 협동조합은 지금 국가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협동조합들에게 임대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협동조합들은 생산물과 서비스를 시장 가격에 팔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 이제 가능하고, 국가기관이 제공해주는 이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기 후손들이 그 농업을 계속 하겠다 하면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사고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 그 농장을 상속해 주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 하면, 아마 북한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농업생산조합과 국가가 유지하는 공공유통체계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에서는 지금 협동조합들이 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쿠바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제도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뿌리 박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장에서 생산하는 농작물들을 유치원이나 학교나 병원 같은 공공시설에 납품하는 이런 게 제도적으로 오히려 의무로서, 한국의 생협은, 한국의 농협은 그걸 좀 하고 싶어 하는, 좀 해달라고 원하는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상태인데, 오히려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그것이 기본 의무로 되어 있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회적 역할을 해라.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나 병원은 일정하게 납품을 해라.
그 다음에 일정하게 국가에다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시장 가격에 너희들이 팔고 또 자가 소비를 해라.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도시라든가 그 도시 근교 보면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가정의 텃밭, 자기 집에서 생산한 것들, 또 자금 농장, 구경 농장, 이 세 주체가 직판장을 다 운영할 수 있게 쿠바의 농업 생산과 유통 체계도 다양화되고 있다. 다원주의로 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쿠바 사례를 본 이런 내용은 저하고 이제 김성보 교수를 비롯해서 쿠바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쓴 소책자가 있습니다. 춤추는 사회주의라는 이 소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바에서 보았던 이런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포장도 아주 잘 돼 있고 위생 상태도 아주 좋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루카라고 하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루카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탈리아 남자인데 쿠바 여행 갔다가 쿠바 여성에게 그냥 반해가지고 결혼해서 눌러 앉았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아바나 식당에 자기네 농장에서 운영한 재료를 가지고 또 파스타 식당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를 보았고요. 여기도 아까 그 동독에서 운영되었던 다목적 농협처럼 그것과 약간 다른 형태로 쿠바에서 운영되는 또 농업 생산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이런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시덴시아라고 하는 농장인데 대형 농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농업협동조합이 다 토지를 아직 경작하고 있지 못해요. 약간 방치된 농장의 일부 있는데 그거를 그중에 일부를 다시 재임대를 받아가지고 10년 단위로 임대를 받아서 지금 18개 가족이 공동으로 협업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망고, 바나나, 옥수수, 커피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망고 나무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저것들은 장식물들이에요. 자기들이 저 농장에서 도자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도자기를 만들어 도자기 축제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농장의 장식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과 문화예술을 결합하는 이런 또 굉장히 흥미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농업과 농업협동조합이 진화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가 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이제 동독과 쿠바에서 보여주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단초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저런 아이디어는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쿠바 아바나 시내에서 보았던 청년 여성 노동자 3명, 한 20대 한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됐을 그런 여성 3명이 아바나 역사학회라고 아바나 시내에 가면 완전히 지금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지금 뭐 북촌이라고 할까 서촌 정도가 되는 그 엄청난 규모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어요. 전혀 유지 보수가 안 돼가지고 옛날 스페인 제국 시대의 건물들이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거의 빈민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들 하나하나 지금 유지 보수가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게 스테인드 글라스죠. 색유리. 예,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 쿠바 정부 부서와 아바나 역사협회가 이걸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 아바나 역사협회에다가 색유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이런 협동조합이었는데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이제 점차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과도 있고 뭐 나름대로 이제 아직 쿠바 협동조합이 가진 뭐 한계도 있다. 아직은 전면적으로 협동조합의 역동성이 이제 발전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게 또 협동조합 하는 입장에서는 세금이 좀 지나치게 비싸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직 판로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 사회경제적인 이 제도적 다원주의, 국가가 통제하는 국영경제, 그다음에 어쩌면 불가피하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받아들일 부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한꺼번에 투입돼야 될 그런 영역.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이 사회연대경제, 사회적 기업 뭐 등등의 이런 영역이 공유경제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사회경제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철학적 인식이 필요하다. 집산 농장이 단순히 좁은 의미의 생산만을 하는 경제제도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제제도가 가진 사회적인 수익성,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무슨 협동조합 만들어놨더니 제대로 돈도 못 벌더라. 그러니까 몇 년 후에 폐쇄. 자, 이런 식의 단견은 곤란하다. 어떤 협동조합은 수익성을 주로 하되 어떤 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제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본주의 제도가 도입되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북한의 일부 지도자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라든가 뭐 동독이라든가 벨라루시라든가 제가 과거 쿠바라든가 쿠바에서도 제가 몇몇 자유주의적 지식인들 만나면 저런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쿠바 정부가 꾸물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이 못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쿠바의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이요. 그런 생각을 제가 모스크바 갔을 때 옛날에 소련이 망하기 직전에 똑같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베트남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본주의 제도만 도입되면 되는데 말이야. 너무 우리가 천천히 꾸물꾸물하고 있다. 자,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역편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협동조합인 제도만 형식적으로 유지되어 온 그런 국가사회주의 하에 북한식 협동조합 제도가 가진 형식적인 제도가 유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인데 그러나 비자율성, 역동성이 결여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혁신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남북한이 서로가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남북 공동 세미나나 공동 실태 조사, 공동 국제 연수 같은 거 지금은 이제 남북의 교류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뭐 앞으로 2, 3주 안에 북미 협의가 지금 재개될 거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북한 당국에서 지금 남북 간의 직접 교류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의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3자를 통해서 캐나다를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남북 간이 만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교류가 지금 계속 이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서론이 길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